자, 음과 양의 의료윤리, 현대사회에서 바람직한 한의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것인가? 과연 대의정성에 나오는 그런 윤리관이 바람직한 한의사상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주의 속의 이상적인 의사상. 현대사회의 특징, 회의주의와 상대주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상이 와버렸죠. 이 말벌이 꿀벌을 사냥하는, 다 먹어치워버리는데, 말벌은 자기가 먹으려고 꿀벌을 먹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가져다가 우는 애기들, 자기 새끼를 주느라고 먹는 상황인데, 이것에 어떤 너무 잔인하다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고가 굉장히 팽배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신의 영역이 붕괴돼 버렸죠. 현대에는 진부하잖아요. 리차드 도킨스도 이제 진부하죠. 옛날에는 그런 얘기하면 신박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진부하게 느껴지고, 보편적인 윤리관들, 이건 이래야지 하는 윤리관들이 다 쇠락해져 버렸고, 특히 장유유서 이런 개념들은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발달, 국경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게 지켰던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예절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평가되게 돼버렸고, 그것이 갖는 우리가 의문시하지 않았던 절대적인 것들조차도 붕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리에 대한 탐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윤리라는 게 뭐 있나? 돈 많이 버는 게 최고지. 세상에 맞는 게 어딨어. 이런 식의 사고가 저절로 우리 사이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인생 무상이란 말 많이 쓰죠. 이런 것도 아주 회의주의적이고 상대적인 회의주의적인 표현을 할 때 많이 씁니다. 인생 이렇게 다 쓸데없는데 별거 있나? 공부 대충 하고 적당히 먹고 놀고 사는 게 인생이지. 이런 식의 태도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인생 무상이란 뜻은 무상, 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한 패턴, 정해진 규칙이 없다라는 말이죠. 인생이 무상하다. 근데 정해진 규칙이 없다라는 게 진리가 없다라는 말은 사실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싫다 그러고 내팽개쳐치고 있는 게 인생 무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의 상에 얽매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미를 계속 찾아가려고 했거든요. 플라톤 때부터 이데아를 찾고, 중세시대 때 종교 때도 그랬고, 그 의미 자체가 붕괴돼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그냥 다 놔버리려는 거죠. 어차피 상이 없는데, 그런데 실존주의자들은 상이 실제 없는 것이, 상을 우리가 아예 부정해야 될 것은 아니다. 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때 결과일 뿐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되죠. 이 동영상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고양이에요. 이게. 애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고양이가 와서 못 떨어지게 사람처럼 막아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CPR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앞에서 누가 딱 쓰러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CPR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CPR 다 배웠나요? 한 학생이 저한테 와서 CPR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면허가 날아간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하면 소송에 걸리고 커다란 문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해요? 자, 함정이 있을 것 같죠. 여기 빈칸이 있으니까. 자, 아이가 우물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맹자의 측은지심을 표현한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아이가 우물에 떨어지려는 상황에서 면허증이 날아간다고 아이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서 그러지 않겠다고 대답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 면허증이 날아가는 것을 떠나 내 영주권이 날아가도 가서 구할 겁니다. 아마 이 아이를 눈앞에서 내가 영주권 때문에 구할까 말까 하는 순간 구하지 않았다면 그 평생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여기서 CPR을 하지 않는 것이 면허증 때문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 내가 CPR을 하지 않는 것이 면허증 때문일까요? 여러분들의 천성은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이가 떨어져서 죽게 된 상황에 내가 정말 팔 하나 부러진 한이 있어도 아이를 아마 구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부리 예외 없이. 그러지 않다면 아까 그 고양이보다도 못한, 응? 고양이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태어날 거예요, 다음 생에. 자, 제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제가 의료윤리 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제도가 문제지, 시스템이 문제지. 그게 바뀌어야지. 하지만 그런 불만이 여러분들을 아무데도 이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CPR을 하지 않는다면 CPR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일 거예요. 제도는 제일 마지막에 탓하십시오. 근데 아마 제일 먼저 바꾸고 싶습니다. 늘 제도 탓하고 시스템 탓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회색 지대에 놔둘 수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법률이 제한하는 한에서 또 금전적인 문제가 제한하는 한에서 시간이 제한하는 한에서 우리는 최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어쩌면 이데아는 없어졌는지 몰라요. 당신 그렇게 열심히 환자 봐봤자 여기 있는 사람 일주일이면 다 감염될 거야. 라는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거죠. 하나하나 살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인생 무상, 가치가 없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과는 다르다. 가치는 상대적이다 하는 말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인생은 늘 변하기 때문에 인생의 진리는 없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Value Creator. 이게 제가 이 value를 창조하는 이성이란 말을 할 때 썼던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창조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가 줬던 절대적인 진리, 플라톤이 제시했던 이데아, 우리가 황제내경이나 공자나 이런 데서 봤던 동양 사상들, 조선시대 때만 해도 유학이 절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다 붕괴된 세상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가치 창조자가 돼야 됩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창조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은 가치를 창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회의주의, 상대주의 속에서 우리는 가치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속의 의사상. 제가 계속 천박한 그 자본주의라고 불렀던 내용인데요. 이재용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죗값을 치를 수 있다. 좀 되게 충격적이죠.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게 부장판사가. 근데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미국에서 보석은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으로 나가서 있다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 않거든요. 또 돈이 있는 재판관 그 변호사를 좋은 변호사를 사서 훨씬 더 낮은 형량을 받고 이게 이 자본주의 속에서 정의 혹은 윤리라는 것들이 많이 희석돼 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상대주의 속에 빠져들죠. 옛날에 의사는 어땠는지 한번 보죠. 아스클레피우스 기억하시나요? 네덜란드 의과대학에 있던 동상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사람을 살리는 신이었죠. 그런데 지옥에서 손님이 우리 너무 없다. 이놈 때문에. 나 다 살려고 하니까 손님이 넘어서 못 살겠다니까 제우스가 아스클레피우스를 번개를 팍 내려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인 표면적인 처벌의 이유는 너무 훌륭해서 죽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스클레피우스가 죽은 자를 살리고 대가로 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의 사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이 요구되면서 이런 금을 받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사에 대한 어떤 상이 이 부르주아지가 세상을 평정하면서 상인들이 산업공상의 그 상인들이 세상을 평정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노골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게 되고요. 시장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아주 데스퍼레이트한 니드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어서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죠. 자본주의가 겪었던 이거 비슷합니다. 수정 자본주의가 나왔고 의료 분야에서도 많은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최근 들어서 도입되게 됐죠. 최근이 아니라 몇십 년 전부터. 근데 미국은 수정 자본주의를 포기했죠.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도 굉장히 순수하게 자본주의를 밟아나가고 있고 의료도 예외가 아니라 이 많은 유럽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갖고 있는 어떤 수정된 자본주의의 개념 그리고 정부가 의료 환경에 더 개입하는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의 경제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이걸 좀 어떻게 뜯어보려고 했지만 결국 또 이것도 많이 흐지부지 된 상황이죠. 자, 후원자와 기술자, 이런 얘기 전에 했었죠. 지식을 독점한 상인. 근데 현재는 어때요? 의사 환자의 관계가 현재는 어떤 것 같아요? 2층이랑 또 분위기가 다르겠죠. 의사랑 한의사랑의 분위기가 달라고. 일단 한국에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건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환자들이 다 고객이에요. 그 리셉션에서 무릎 꿇고 가서 환자한테 그거 받아요. 히스토리를. 정말요. 제가 그렇게 교육도 받았었어요. 눈높이를 맞추고 고객 같기도 하고 또 공무원 같기도 해요. 어쩔 때는 제가 일했던 보건소는 공무원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이 모호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없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이거 보여드린 적 있나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저는 이 슬라이드를 오늘을 위해서 아껴뒀어요. 자, 이게 의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나는 90% 이상은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희한한 질병들이다. 나한테 오는 사람 진단도 못 내리겠고 다 모르는 얘기인데 그냥 아무 말이나 짓거린다.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이 약하다. 머리가 아프면 뇌혈관이 약하다. 머리가 아프면 미세혈관이 약하다. 똥꼬가 아프면 똥꼬 혈액순환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의사로서 제일 많이 먹히는 말이 뭔지 알아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다 환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더 피곤하고. 그냥 다 뻥이다. 이렇게 뻥치며 살아도 꾸역꾸역 온다. 난 그냥 인간이 싫을 뿐이다. 한마디로 난 뻥쟁이. 그 밑에 댓글에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는 듣는 둥 마는 둥 내 기분 따라 아무 차봉이나 막 하는데 환자들 사이에 내가 진료 잘 본다는 소문이 돌아서 환자가 너무 늘고 힘들다. 밑에 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댓글들이 달려요. 전에 얘기했던 MRI. 구글 들어가서 아무거나 올려놓고 뻥 깝니다. 어차피 인간들은 모릅니다. MRI 컴퓨터 놓고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MRI는 너무한 거 아니냐.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해주면 말도 덜하고 이거 아마 진료를 진짜 해보신 분들은 마음에 느낄 거예요. 환자가 원하는 얘기를 해줘야지. 저 디스크 아니에요 해서 왔는데 이게 디스크가 아니라 비슷한 병인데 좀 달라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환자가 이렇게 표정해요. 진짜 이렇게 미심쩍게. 왜냐하면 그 전에 두세 군데 봤던 데서 다 디스크라고 그랬으니까. 나만 힘들어져요. 나름 수년 개원 생활하면서 터득한 기술이다. 기술은 무슨 기술? 그냥 뻥. 내 진료를 해서 빨랑 내쫓는 게 내 유일한 목적. 이런 나를 명의라 찾아오는 인간들이 한심할 뿐. 난 오로지 돈만 뽑아먹는다. 그저 인간이 너무 싫다.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의사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환자 없을 때 이런 대화를 개원하신 다음에 병원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이 의사 선생님은 전 되게 정이 가요. 냉소주의에 빠진 겁니다. 지금 힘들고 또 환자들이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 자기한테 대하는 태도가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얘기만 듣고 싶어하고 또 그걸 잘 설득하고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더 진료 시간이 힘들어지고 또 환자는 나를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이 사람 과잉 진료에서 나한테 돈 많이 뺏으려는 거 아니야? 또 수술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형성되고 그런 진료 환경 속에서 저는 이 선생님의 태도가 올바르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해가 가요. 지식의 불균형한데 아직도 불균형한데 부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를 초권위자로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자기 병을 다 찾아보고 와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인터넷에서 병을 찾은 게 다 틀려요. 내가 보기에. 의료는 더 전문화됐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부모와 좋은 부모가 늘 일치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부모가 되는 건 쉽죠. 이렇게 하면 되죠. 환자가 원하는 말 해주고 원하는 치료해주고. 근데 그게 설사 좋은 의사는 절대 아니겠죠. 이 얘기도 의사분들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발끈한대요. 당신들 다 서비스업 아니냐. 의사 권위의 떡밥이야 1000만 년 정도 된 떡밥이래요. 이 역사가 이렇게 깊어요. 이게 환자의 자율성과 의사의 부권에 대한 함축적인 코멘트예요. 늘 의사의 권위는 존중받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쓴이는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의사분들과 키배가 뭔지 알아요? 키보드 배틀을 해봤는데 의사가 슈퍼을 이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일 뿐이다.
권위적이면 안 되고 친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 히포크라테스 선서 등을 얘기하면서 서비스업이라니요. 이거는 소명입니다. 이런 식의 그 배틀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혼란스럽죠. 우리는 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이 슈퍼을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걸 다 오늘을 위해서 아껴뒀어요. 이 슬라이드들. 슈퍼을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슈퍼을은 어라 분명히 사는 사람은 난데 왜 내가 이게 을 같지? 그런 느낌이 드는 그 거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의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쓰는 말인데 을은 을인데 실질적으로 값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의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 내가 돈 내고 그 건물을 사는 건데 임대해서 쓰는 건데 나한테 친절해야지 이놈이 막 갑의 행세를 한단 말이죠. 의사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소비자는 갑인데 환자는 갑이다. 그죠? 소비자는 갑이니까 환자가 소비자니까. 계약 기반에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소비자 중심주의가 의사 환자의 관계를 결정짓고 있다고 그러죠. 소비자의 권위, 소비자의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환자는 갑이고 의사는 을이어야죠. 그리고 관계도 이렇게 맺어져야죠. 의사는 을인데 더 많은 정보와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건 부권주의적인 해석입니다. 환자가 무식하니까 의사가 잘 끌어줘야지라는 해석. 이 두 해석은 부딪힐 수밖에 없죠. 사회가 변화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사 환자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계약에 기반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하는 그런 부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에서 친밀하게 친구처럼 그리고 계약에 기반해서 내가 행위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이걸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부권은 무너지고 소비자들은 더욱더 똑똑해졌습니다. 반대로 의학은 역시 더욱더 전문화되어 버리는 바람에 그 갭이 어떤 분야에서는 더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 의사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상과 타협하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 강의의 핵심 주제입니다. 고대 윤리가 좋아 보여요. 손사막의 얘기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얘기를 보면 내 가슴이 뛰어요. 나도 이런 멋진 의사가 되고 싶은데 현실로서는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동물, 여성, 아이들에 대한 권익. 이게 현대 윤리에서 변한 개념들인데 이게 타협이 아니잖아. 원래 여자는 무시해야 되는데 요즘 여자들 이렇게 자꾸 힘도 세지니까 타협해서 무시하지 말고 이게 아니잖아. 다시 말해서 발전이란 것은 상위의 원칙, 공존이나 행복과 같은 윤리의 원칙들에 더 충실하게 만드는 하위의 원칙의 변화는 발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권익을 더 보호해주는 것이 상위의 원칙에 더 맞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100명을 구할 수 있는데 3명만 구하지는 않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타협인 거죠. 그 두 가지 차이를 알겠습니까? 어떤 윤리적인 원칙이 타협될 수도 있고 희석될 수도 있고 또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상대주의, 회의주의의 시대 속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손사막이 될 수 없고 이자마가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타협할 수 있을까? 자, 이 개념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윤리관을 저 멋진 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발전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각하게 나중에 윤리를 전공하실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한의사로서. 자, 균형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최소한의 윤리 법칙 및 준법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강의 때 했던 거고요. 덕성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는가? 계약 관계 속에서 환자의 건강과 만족의 최대화. 자, 현재 의사 환자의 관계가 계약 관계가 되어버렸죠. 이 안에서 환자의 건강과 만족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 최선의 행동을 찾는 실천지, 프로네시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란 말이 중요합니다. 이상은 무너졌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선의 행동을 찾을 것인가. 성품과 지식, 지식은 기술도 포함합니다. 의사로서 침을 놓는 기술, 또 한의학에 대한 지식, 의학에 대한 지식, 균형 잡힌 학습과 수양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할 것인가. 9강 동안 우리가 했던 주제이기도 한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음양으로 나눠봤어요. 양의 의사상이 있습니다. 에피클레피우스잖아요. 양의 의사를 대변합니다. 환자를 치료하고
멋지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모습이죠. 미술관에서 이런 상상해 보셨어요? 미술품을 깨트리는 거. 이런 일이 무지하게 많아. 이렇게 셀카 찍다가 이렇게 뒤로 가다가 제가 좀 자료 조사해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가 저기 라크마에서 한 10억짜리 조각상을 이렇게 깨트리면 아빠 어떡할 거야? 어떡할 것 같아요? 나 모른 척하고 이래. 빨리 그 다리를 피해야지.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평소 하는 거 봐서 이럴 것 같으대요. 엄마 빨리 내보내고 가 있으라고, 차에 가 있으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차를 보내고 이 일을 뭐 내가 깼다든지 어떡하든지 그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처리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부인도 그럴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지금 남편이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게 전형적인 부권주의의 모습입니다. 낭녀평등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예, 부권주의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이들을 두드려 패도 경찰도 와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신에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가정을 지켰어야 했죠. 그게 부권주의의 모습입니다. 장단점이 있죠.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오고 아빠는 정말 나쁜 일을 했어도 훔쳐서라도 우리 아들, 딸들 젖은 사 먹였어야 됐어. 그런 응급 상황이 터지면 남녀를 불문하고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 남성의 모습이 현대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부권주의와 소비자 중심주의. 이 말이 굉장히 재밌는데, 소비자주의가 계약관계에 기반한 의사관계죠. 가부장주의는 소명에 기반한 관계죠. 근데 전자, 그러니까 부권주의 이렇게 야, 차에 가 있어.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갈게. 이런 것들이 적폐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응급 상황에선 해주지만 평소 상황에서 야, 커피 갖고 와. 물 떠와. 이런단 말이에요. 후자는 의사로 치면 어느 게 잔말의 말을 시키는 대로 하지. 차트 슉 써가지고 주면 대신에 멋지게 수술로.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이건 폐기된 개념이에요. 저는 폐기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닥터 왕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 파트널리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과대학에서 배울 땐 이건 완전히 적폐. 지나가버린 개념으로 배웠대요. 후자는 의료 환경을 교란하고 그나마 있던 의례적인 차원을 화폐 교환으로 치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화폐 교환으로 자본주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외과 의사고요. 이 사람은 내과 의사고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외과 의사는 저도 실제로 겪어봤더니 대학원에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조크가 있어요. 근데 외과 의사는 아는 건 없는데 사람을 살린대요. 내과 의사는 아는 건 엄청 많은데 사람은 못 살린대요. 정신과 의사 문제는 아는 것도 없는데 사람도 못 살린대요. 아는 것도 없고 사람도 못 살리고. 이게 의사 환자 관계에서 부권주의적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외과 의사나 응급의학 의사죠. 계약 관계 의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정신과 의사나 성형외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죠. 한의사는 어디쯤 들어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의사로서 어떤 그 부권주의적인 양의 의사의 모습, 환자를 멋지게 잘 살려내고 하는 그런 훌륭한 기술과 모습을 갖고 싶다라면 제가 늘 하는 무지가 악입니다. 약보다 건강을 위해 누구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처방해야 되는지 의사가 되어야 한다. 지식을 잘 쌓아야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또 환자를 잘 이끌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The Natural History of Disease. 질병의 자연사와 이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안 배우는 게 참 답답한데 어떻게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1차적으로. 모든 질환이 가만 놔두면 변하는 게 질병의 자연사예요. 감기든 요통이든 디쿠에뱅스 디지즈건 다리 염좌건 이거를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얼마나 있어야 좋아지는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이 좋아지. 그래야 내가 트리트먼트 플랜을 세우고 가는. 침은 어느 정도 맞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떤 정도의 베너핏을 가져올 수 있는지, 치료 기간 동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공부할 게 침자리 외우고 오수열 외우고 처방을 외우는 것 이상 것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동서의학 시간에 주로 다루는 게 이 질병의 자연사들이에요. 또 하나 또 알아야 되는 게 양방적인 옵션도 알아야 돼요. 최선을 환자들한테 제안할 수 있으려 여러분들. 그래서 공부할 게 되게 많아집니다. 또 기술의 연마, 지식도 침약을 떠나서 환자 관리하는 법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자연서도 공부해야 되고. 기술도 엄청나게 연마해야 돼요. 근데 실습이 중요하거든요. 연습하고 실습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룹을 많이 짜서 해봐도 좋고, 봉사학교 했으면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십시오. 또 좋은 게 실제 환자를 간접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는 선생님들 옆에 가서 따라다니는데 맨날 보면 별게 없어요. 열의 9은 별거 없는 거 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계속 봐야 돼. 그럼 뭘 아느냐면 질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원장님도 아시는 분들 있으면 그 옆에 가서 그냥 서 있으세요. 의술의 완전한 능력을 지니지 못한 채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사의 가장 큰 악행이다. 의사는 독서 수준을 넘어서는 치료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을 마치고 날 때는 요 수준을 많이 넘기가 힘들어요. 이거 한국도 마찬가지. 의료 환경의 탓이기도 합니다. 그 교육 환경에.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기술과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히파티아는 그 수학자였어요. 수학자였고 신플라톤주의, 플라톤의 철학을 그러니까 기원 후 500년, 그러니까 손사막 시대쯤에 400년 민중들을 그리스에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그러니까 크리스트교가 개신교가 아니지,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부흥하던 때였어요. 로마에서도 인정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자유로운 진리를 가르치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탄압했고, 끝내는 그 일부 폭도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라고 마치고 나오는 히파티아를 데려다가 발가벗겨서 머리를 다 꽂고 굴 알죠? 굴껍데기. 굴껍데기로 피부를 다 벗기고 불에 태워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신념이 정말 위대한 수학자였고, 이 영화도 있습니다. 아고라라는 영화도. 저는 이 히파티아의 이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것만 하고 잠깐 쉴게요. 이게 양의 의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진리를 위해 그러하듯 미신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비록 더욱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미신은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반박할 수 없다. 하지만 진리는 시야의 관점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영어로 제가 다시 가져왔어요. So intangible,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cannot get at it to refute it. 논박할 수가 없다.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진리는 관점이기 때문에 changeable하다. 이 주제 갖고 저는 학생 때 제 친구들이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저는 늘 주장했던 게 발전하지 않는 게 어떻게 학문일 수 있냐는 거죠. 바둑은 300년 전 사람이 와서 현대 사람을 이길지도 모른다. 룰이 똑같지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살아 돌아와도 저희 김일경을 못 이길 것이다. 총이 있잖아요. 허준이 살아와도 나보다 침을 못 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학은 학문이기 때문에 발전했고, 나는 발전한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허준이 살아와도 나보다 침을 못 넣을 것이다. 만약 허준이 너보다 침을 잘 넣는다고 얘기한다면 너는 한의학이 학문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로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심지어는 바둑도 300년 전 사람이 요즘 사람을 못 이긴다는 거 아세요? 계속 발전했어요. 한의학이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허준 선생님이 현대 타임머신 타고 왔는데 우리가 허준 선생님보다 침을 못 넣는다면 가장 속상해할 분이 허준 선생님일 겁니다. 도대체 뭐 한 거야? 나도 그때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중국 한의학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내가 향약들 이렇게 모으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정리해보는데 니네들은 뭐 했어? 왜 아직도 내 책 보고 있어? 아마 허준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truth is changeable. 이 말은 더 멋진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권리를 지켜라. Reserve your right to think.
왜냐하면 틀리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제가 제 모든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도전하거든요. 비판적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이 한의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지식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양의 의사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지식, 그리고 지식은 좀 확장돼서 질병의 자연사, 예후, 양방적인 지식을 포함하도록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 기술, 실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기를 쓰고 가능한 한 참관을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 비판적 사고. 여러분들이 환자를 기가 막히게 잘 고치고 싶다면 열심히 기술을 쌓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윤리고요. 두 번째 음의 의사상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계의 야성입니다. 예방과 관리와 케어.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고대에는 뿌리로 치료했단 말이에요. 뿌리를 먹어라. AD 1000년에는 기도해라. 뿌리 갖고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기도는 미신이다. 자, 이 포션을 먹어라. 약, 우리 같은 한약을 먹어라. 이때는 이 포션은 그냥 저기 스네이크 오일 같은 거야. 이 얄약을 먹어라. 근데 와서는 야, 필은 소용없어. 그거 다 저기 엔타이바이오틱스 같은 거 먹어야 돼. 유체민들은 이거 다 아르티피셜이야. 루트를 먹어야 돼. 이게 지금 한의학이 각광받게 된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된 거죠. 이거 뭐 특별히 마음 두지 마세요. 이거 제가 조크 가져온 거예요. 서양의 의학의 뿌리가 된 인신론적 전통, 즉 합리주의, 환원주의. 이 전통에 따르면 주체와 대상은 뚜렷이 구분돼야 한다. 의사와 환자, 건강과 질병 이런 것들이 뚜렷이 구분되죠. 하지만 원래 한의학에서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펙트럼만 존재하죠. 윤리적 판단에서도 그 상황에 처한 인간의 실존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환원한다. 즉 어떤 병이 됐고 이 병은 어떤 단계고 이렇게 쪼개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윤리 구도에서 더 이상 새로운 급염이 생기지 않으면 다만 소비될 뿐이다. 그러니까 옛날의 규범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까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이런 인식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윤리적 논의에 문화적 요소가 도입되고 뭐 예술작품을 활용한다든지 논의의 중심을 질병이 아닌 환자의 고통에 둔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질병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의학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그런데 보편과학으로서의 서양의학은 이런 인간의 변덕스러운 경험에 자신의 자유를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근데 많이 양보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현대술학도. 현대의학에서 이상적인 의사상, 좋은 의사에서 위대한 의사로. 자, 현대의학도 변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한의학이 그런 아름다운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양과 음으로 표현하냐면 그런 주지주의, 합리주의, 지성을 중심으로 한 주의가 남성적이라면 한의학은 상당히 여성적입니다. 환자를 사람으로서 케어하고 스스로 질병을 이겨나가게 도와주고 이게 좋은 의사에서 위대한 의사로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이 뛰어난 의사가 전부가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이 질병을 떠나서 그 환자 자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의사가 된다면 의학의 본질에 대한 패러다임, 질병 중심의 패러다임이 사람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할 것인가? 치료가 목표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치료가 목표가 아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는 죽었다. 우리는 환자의 생명이 목표죠. 수술이 목표가 아니라 호스피스, 죽음을 지키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질병은 우리의 생장 화수장, 변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일 뿐이다. 뭐 건강 상태와 질병 상태를 막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걸 뭐 변증으로 나눠가지고 환원주의적으로 치료하고 하는 것들이 한의학이 갖고 있는 음적인 면들을 많이 소홀히 한 태도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고요.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라고 제가 전에도 소개시켰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began to consider social responses to terminal illness. 이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influenced the medical profession. 그
의사들에게 respond to terminally ill,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행해줘야 될지, 이 사람이 가졌던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뭐 7가지 단계 이런 것도 하셨고, 또 near death experience, 임사 체험에 관한 것도 가장 전문가셨고, 근데 이렇게 죽어가는 환자의 의사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살리려고 개입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주는 것도 의사의 몫이라는 거. 그 질병 치유와는 거리가 있죠. 우리는 늘 질병 치유면 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이 다 음적인 의사의 역할이에요. 한의사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뭐 아까 그림 3개 중에 맨 저쪽에 해당하겠죠. 외과 의사나 응급의학보다. 모두가 심장외과일 필요는 없습니다. 심장외과 의사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가부장적입니다. 이게 진짜 의사 같죠. 아무리 가슴을 뛰게 해도 누군가는 방사선을 읽어야 됩니다. 또 혈액 검사도 읽어야 돼요. 그것도 의사의 역할이죠.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계약에 기반해서 움직입니다. 얼굴도 못 보고 방사선만 하루 계속 있거든요. 그 의학이 쪼개진 겁니다. 간호간병은 의술에 비해 열등합니까? 우리는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간호사도 어서 열심히 더 공부해서 너스 프랙티셔너 되고 처방하고 수술하고, 이게 더 훨씬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요. 모두가 의술의 일부일 뿐이죠. 정신과도 성형외과도 피부과도 다 존재해야 하는. 저는 한의사가 의사 흉내를 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의사가 질병 치료에만 매달려서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하면 80%탁 치료를 할 수 있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운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촥 휘날리잖아요.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함께 예방도, 정신의학도, 한의학도 역할을 다를 뿐이지 똑같이 귀중한 의학입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다 초점을 두고 또 우리의 윤리관, 사명도 여기다 둡니다. 실제로는 너무나 괴리가 있는데. 대의정성 시대 때는 손사 목사님이 다 한 거예요. 심장수술부터 정신과까지 싹 다. 근데 지금은 방사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피검사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물리치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다 그 자리에서 그런 보람을 느끼기가 어렵다고요. 새로운 윤리관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환자와의 관계, 전인적 관점, 사람을 봐야죠. 질병이 아니라. 측은지심, 컴패션, 공감 능력, 기술의 개발, 이런 것들이 말만 할 뿐이지 교육 과정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양방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나가요. 요즘.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라포를 형성하고 또 심리적인 지지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한의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이 진짜 한의학이 뛰어난 부분인데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요. 관심, 경청, 치료의 공감, 근데 진맥, 복진하는 과정이 다 나타납니다. 이 진맥과 복진의 과정은 단순히 객관적인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환자와 교감하는 과정이고요. 손으로 경청하는 과정이고요. 침 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침 놓는 과정은 손끝으로 하는 대화라고요. 또 환자한테 신뢰를 주고 굴종을 얻는 훈련, 굴종 컴플라이언스를 번역한 겁니다. 환자가 나를 잘 따라와야지만 병이 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침약 먼저 수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바꾸게 하고 운동도 시켜야 되고. 굴종을 확복하지 않으면 환자는 다음 시간에 와서 또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그런 거 못하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진료 과정을 구조화한다는 것은 어떠한 진료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치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설명은 80% 했는데 환자의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했는지, 이거를 정해놓고 구조화시켜요. 장사 속으로 환자에게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임상을 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환자한테 진심을 다하면 어느 순간 환자가 늘어나 있고요. 내가 또 좀 귀찮아가지고 또 소홀히 하면 또 한두 달 있다고 환자가 또 내려가 있어요. 되게 사람이라는 게 신기해요. 자, 제가 양의 의사상, 그리고 음의 의사상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음의 의사상에서 중요하게 다른 거는 환자의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보고 진료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게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런 패턴들을 연습해야 된다. 그냥 내가 어느 날 사람을 봐야지 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진료 시간을 점검하고 구조화하고 빠진 것이 있는지 보고 비중도 좀 살펴보고 그런 과정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In purity and holiness, I will guard my life and my art.
신성하게 내 인생과 성품과 기술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들어준다고 한다면 나이팅게일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마음, 닥터 하우스와 같은 지성,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한방내과나 윤리냐, 수업을 진정해야 되는데 한방내과냐 윤리냐. 전번에 보여줬던 우리가 지적 기준은 이 기준에 비해서 엄청 낮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신이. 뭐 황제내경도 모르고 음양오행도 모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윤리적 기준이 자기가 꽤 높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보다 느리게 운전한 사람은 전부 멍청이고 다 기준이 다 다른 거죠. 윤리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딱 이렇게 생각하죠. 나 정도 달리면 적당하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 윤리관이면 환자 보는데 나쁜 짓 안 하지.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성과 감성, 기술과 성품의 균형. 더듬거리는 박애주의자보다 능력 있는 악당에게 수술을 맡기겠다. 이 얘기는 부권주의적으로 완전히 해석한 거죠. 의사의 역할. 근데 현대 사회의 의사는 그렇지 않아요. 정신과 악당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친구는. 악당에게 한방 진료를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더듬거리는 박애주의자 이 얘기를 하는 건 응급의학이나 수술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작은 분야입니다. 지식교육과 성품교육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10분의 1이라도. 주입식 성품교육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환자가 익스파이어한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딴 거나 시험에 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여전히 과제로 남고요. 왜 한 학생이 나한테 질문했던 내용 이거를 지금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개원하면 환자들 봐나가면서 그때 가서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관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떤 의사의 모습을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나중에 환자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의미 있나?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아유 손사막 선생님처럼 하면 좋지 난 한의사도 아니네. 또는 아유 나도 이런 거 하면 좀 꺼림직하지. 근데 가장으로서 없을 수 없잖아. 이런 말을 저절로 하게 돼요. 그럼 이거 무슨 말이냐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 봐요. 내 진료를 해서 빨랑 내쫓는 게 내 유일한 목적. 난 오로지 돈만 뽑아먹는 이런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한의사들도 그렇습니다. 의사를 포함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술 마시면서 환자 욕하고요. 그리고 차트에 다 이런 기호가 있어요. 진상 환자를 표시하는 기호. 예외 없어요. 나도 다 있어요. 환자가 적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에우다이모니아의 부재입니다. 내가 어떠한 이상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드래프트라도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히포크라테스나 손사막이 제시했던 의덕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도달하지 못할 목표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타협밖에 안 하는 거죠. 아유, 지들도 먹여 살릴 애들이 있었어. 봐. 나 오늘도 환자 또 수술 이렇게 많이 했어.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식의 타협을 하게 됩니다. 실천제를 포기한, 프로네시스를 포기한 회의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돈 벌려고 이거 뭐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소명 같은 거 다 사라져요. 타협이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에 맞는 의사상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이번 기말고사 문제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약에 마주하는 문제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 과학의 면에서 자연과 근대 과학이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래서 의사들은 계속 우리 한의사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는 무시하기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못했을 때 환자들한테 소송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제도를 탓할 게 아니라 양방적인 지식도 잘 아셔야 되고 환자한테 최선의 옵션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환자가 죽을 병인지 안 죽을 병인지는 이게 캐치하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 늘 내는 게 옐로우 플래그, 레드 플래그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신호, 뭐 기침 환자건 요통 환자건. 그다음에 윤리와 자본주의, 독성의 공존. 윤리적인 면에서 이 돈만 하는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 덕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맞춰서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거를 조화롭게 여러분들 윤리관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냉소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올바른 관을 세우시고 그 관에 맞춰서 살아가시면 에우다이모니아가 생기는 거죠. 여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고요. 교육, 지식과 성품, 타협이란 말이 옳지 않습니다. 발전입니다. 교육 면에서 지식과 성품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죠? 다 음과 양의 면들이고요. 결국 균형이라는 키워드로 회귀하게 됩니다. 올바른 윤리관은 선한 의사를 만듭니다. 선한 의사는 잘 사는 의사를 만듭니다. 환자가 잘 낫고 그러다 보니 환자도 많이 오고 환자가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의사를 만듭니다. 내가 윤리관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이상과 현실의 갭 안에서 계속 냉소주의에 빠지고 어쩔 수 없게 자기를 평가하는 자조적인 태도가 아니라 내 이상에 맞게 내가 환자를 봐나가신다.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 내 삶을 충실하게 만들잖아. 자, 오늘 강의를 이 칸트의 묘비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wo things fill my heart with always new and ever increasing admiration and awe. More often and more intensely, the thinking is occupied with it. 두 가지입니다. The starry heavens above me and moral law within me. 이 두 가지가 자기 가슴을 늘 벅차오르게 한다는 얘기죠. 하늘의 별들은 자연입니다. 자연과학적인 거고요. 양적인 겁니다. 우리가 기술과 공부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moral law within me는 내 안에 있는 성품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내가 균형 잡히게 수양하고 올바르게 환자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